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저의 사연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어느 골목길 한 학생을 두고 여럿이 달려들어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두고 가시는 분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분도 있겠죠. 어떻게 대처하든지 누구나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저 학생처럼 아무 죄 없이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을 당했고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들려드릴 모든 이야기의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었고 아버지 혼자 일하시고 식구가 많아서 늘 먹는 것부터 오시며 모든 필수품이 빠듯했어요. 그렇다 보니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보통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서울 안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에 갈 수능 성적이 나왔지만 전문대를 가야 했어요. 사실 저 빼고 다른 오빠들과 동생들은 적어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죠. 그런데 공부를 가장 잘하는 둘째 오빠가 유학을 가고자 했기에 도저히 저까지 대학을 가겠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게 눈에 뻔했기 때문에 전 고민 끝에 전문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저는 제 학벌 때문에 발목 잡혀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더 극복하고 열심히 해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두 번의 이직 끝에 좋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면서 제 학벌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죠. 오히려 그런 단점을 제 능력과 노력으로 극복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무안하지만 제 얼굴이 예쁜 편이었습니다.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꽤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그렇게 따라다닌 남자 중 한 명이었죠.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뒤쫓아와서 저에게 급히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초면인 남자에게 그럴 수는 없어요. 저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급히 연락을 드려야 해서 그래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정하는데 차마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한 통의 전화를 마치고 저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또 보자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제 전화번호로 남자는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를 하며 절 따라다녔죠. 낯선 남자를 못 믿겠어서 멀리했는데 알고 보니 신원도 확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약 1년간의 구애 끝에 전 드디어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난 당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제발 나랑 결혼해줘.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호기로운 자신감에 이끌려서 어쩌다 보니 전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의 진실한 마음은 믿고 있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리 편하지 않더군요. 인사를 드리러 처음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에 살고 계신 시아버님 한 분뿐 아니라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위에 큰형님 내외 그리고 아래 남동생 내외가 기다리고 계셨죠. 시모는 2년 전쯤 뇌졸중을 앓으시다 세상을 뜨셨다고 해요. 다복한 형제들로 시댁 가족이 많은 가운데 저는 긴장이 좀 됐어요. 하지만 시부는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점잖은 시아주버님과 명랑한 서방님들까지 남자분들은 다 좋아 보이셨습니다. 다만 위에 형님과 제 바로 아래 동서 두 사람은 절 맞이할 때부터 팔짱을 끼고 보고 있더군요.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형님과 동서가 휴식을 준비한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저도 슬쩍 일어나서 부엌에 따라가 보았어요. 형님, 새로 와서 모르는 게 많은데 잘 봐주세요. 동서도 잘 부탁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나온 대학교가 어디라고요? 난 처음 들어봤는데. 다짜고짜 제 학교부터 걸고 넘어지는 형님은 인상도 말투도 무서웠습니다. 분명 함께 있을 때는 조용한 분이셨는데 여자들끼리 있으니 기가 세 보이더라고요. 아, 네. 3년제 전문대라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곧 대학원 석사과정도 하면서 부족한 공부 더 할 계획입니다. 등록금만 있으면 다 입학시켜주는 그런 석사가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대소사는 다 내 마음대로 하니 앞으로 내 말만 잘 따르면 돼. 이게 무슨 일이지?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형님은 제게 기싸움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찍어 누르는 기센 여자의 비위를 맞춰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야 물론 형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죠. 하지만 그건 서로 간에 예의를 다할 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얘 봐라. 동서, 얘 하는 말 들었지? 전문대졸이라 그런지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딸리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은 배움이 중요한 법인데. 예비 형님, 우리 형님하고 저는 서울에서 4년제 대학 나왔다고요. 그리고 엄연히 집안 선배인데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되겠어요? 아, 그럼 동서랑 형님은 어디 서울대 연고대라도 나오셨나요? 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비 신랑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둘의 출신 대학은 건국대랑 명지대라던가 그랬어요. 어쨌든 대놓고 학벌을 내세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참 기가 찼습니다. 형님과 동서와 첫 대면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사이좋게 풀어나가면 될 거라는 제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그들은 못된 시어머니보다 더 저를 괴롭혔거든요. 형님과 동서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텃세를 심하게 부렸어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기 일쑤였고 여학교에서 패거리 지어 몰려다니면서 한 명을 괴롭히는 딱 그런 애들처럼 굴었어요. 그런데 요즘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도 있나요? 우리 집도 그렇고 친정 쪽에도 모두 4년제 졸업한 사람들 뿐이에요. 바로 둘째 형님만 빼고 말이죠.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봤자 열등감이라 비웃을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모였다 하면 제 학력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저를 열받게 하는 게 늘 있었죠. 그런데요, 이때의 괴롭힘은 유치한 따돌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자 저를 대놓고 혐오하고 괴롭히는 수준도 높아졌어요. 저는 미혼 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아들 낳고 키우는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경력이 오래되어서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에요. 회사가 안정적이라 비교적 정년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은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작은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로 있었어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애 학원비가 부족하다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창피한지 비밀로 쉬쉬하다가 아주버님의 말실수로 알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형님은 자존심이 상한지 우리 앞에서는 나 일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반지가 있어서 아르바이트 삼아서 하는 일이야. 요즘 능력 있는 여자들이 집에서 노는 건 난 반대라고. 그 잘난 4년대 대학을 졸업해놓고 겨우 식당에서 일하는 건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를 학벌로 무시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동서도 형님처럼 전업주부니까 두 집 다 살림살이가 좀 팍팍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맞벌이 한다는 이유로 시댁에 돈이 필요한 일은 죄 우리 몫으로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제사 때나 명절날 장 보는 돈은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시부가 병원 가서 검사비 등 목돈이 필요하면 저희가 드렸어요. 시부는 부동산을 좀 가진 자산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이런 돈을 받고자 원하시는 편이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사정은 답답하지만 그나마 좀 더 여유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책임을 다하면 인정해주고 대우도 해주면 뭐라고 하겠나요. 오히려 우리가 집을 사고 연봉이 오를수록 점점 동서와 형님의 시기 질투가 심해지니 문제죠. 그들의 자격지심은 애들 용돈 문제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와서 초반에 형님네 딸 서연이는 어린아이여서 제가 자주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리고 명절 때 시댁에서 보면 구정이든 추석이든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거든요. 형님은 얄밉지만 조카는 예쁘고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 아들이 태어나고서 아주버님네 서방님네 그 누구도 우리만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서방님네야 아이가 없으니 생각이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님네는 우리가 조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입싹 씻고 있으니 참 보기 안 좋았죠. 우리 아들이 말문이 트일 무렵 큰아빠나 큰엄마가 자기 선물을 안 주니 어린아이 눈에도 이상했나 봐요. 그런데 엄마는 매번 소연이 누나 용돈 주는데 왜 큰엄마는 나한테 용돈 안 주는 거야? 이상해요. 맞아. 엄마, 우리 가난해요? 왜 엄마는 지우 용돈 안 줘? 그 말에 형님은 뚜껑이 열려서 우리 아들을 한번 째려보고 자기 딸 서연이 엉덩이를 맴매하며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서 서연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형님의 고성이 오가며 괜스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 광경을 본 아들이 무서워하니 제가 달래주고 있는데 방에서 나온 형님의 화살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서가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니까 애들 눈에도 티가 나는 거지. 주더라도 몰래 주던가 아니면 똑같이 안 주면 될 것을 지금 우리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야? 여기에 근처에 있던 동서도 평소 쌓인 게 있었는지 거들었어요. 맞아요. 나도 둘째 형님한테 진짜 불만 많아요. 아버님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도 가볍게 선물이나 드리면 되지. 꼭 혼자 잘 보이고 싶어서 두둑한 돈 봉투 드리면서 우쭐해하는 꼴이란. 진짜 고가워서 말이에요. 우리가 내복이나 참치 선물 세트 드리면서 아버님 앞에서 모양새가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 못하냐고요. 이렇게 반말을 섞어가며 거의 이성을 잃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같이 듣고 있던 남편이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평소에도 동서가 손윗사람인 저한테 너무 막대한다면서 계속 벼르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세수씨, 말이 짧네.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손이인데 아내 무시하는 겁니까? 위아래 없이 그렇게 막말하는 그런 콩가루 집안인 줄 아세요, 우리 집안이? 지유 아빠, 말 웃기게 하네. 먼저 위아래 모르고 군 건 바로 그쪽 마누라야. 무식하면 얌전히 분위기나 탈 것이지. 월급 좀 만진다고 집안 분위기 흐리는 게 정작 누군데. 이렇게 형님까지 가세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죠. 남편은 자기들끼리 학벌 가지고 무시하던 사람이 잘나가니 열등감 있냐고 쏘아붙이고 결국 옆에 있던 서방님까지 거들어서 가족 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아주버님과 제가 겨우 싸움 직전까지 간 분위기를 진정시켰어요. 문제는 그 일 이후로 형님과 동서가 제가 시댁에 오면 자기들은 참석 안 하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한 거 없으면서 나이살 먹은 사람들이 유치하게 굴다니 저와 남편은 혀를 끌끌 찼죠. 하지만 시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형님들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버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형님께 사과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야 기강이 제대로 서네. 앞으로는 동서 멋대로 굴어봐.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그런데 우습게도 정작 손 아래 동서는 저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점차 되어가니 참으로 답답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넷째 아들, 그러니까 막내 서방님이 있는데 신부감을 시댁에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야 시댁 여자들 사이에서 제 편을 만들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예비 막내 동서에게 친절히 대해주었어요. 제가 이 집에 왔을 때처럼 형님과 동서는 막내 동서에게 냉랭하게 굴었지만 저는 잘해주니까 예비 막내 동서는 저랑 따로 만나기로 하고 결혼 반지까지 같이 고르는 등 친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만 집에 들어오면 형님과 동서끼리 편을 먹고 절 따돌려도 든든할 것만 같았죠. 그렇지만 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형님은 저만 빼고 셋이서 같이 쇼핑을 다니는 등 친목을 도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몇 달 만에 명절날 만난 막내 동서는 이제 제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형님이 꼬셔대도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라면 저를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 역시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특히나 상여우인 막내 동서는 시댁에서 어느 편에 붙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한 결과 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됐으리라 짐작합니다. 저는 결혼 전 내 편이었던 막내 동서마저 그렇게 되고 나니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로 전 시댁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앞으로 나아질 희망도 잃어버렸죠. 한편 우리 남편과 바로 아래 서방님은 유독 우애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마 동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부부끼리 자주 모였을 거예요. 서방님은 성격이 재밌고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상의도 하고 생일도 챙겨주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홍콩 출장을 다녀오며 서방님이 좋아하는 양주를 면세점에서 샀어요.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서방님이 사는 동네에 갔다 그만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동선의 현관문에서 막 나오는 어떤 남자가 보였고 거기서 동서와 키스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저와 동서 모두 서로 깜짝 놀랐고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1층을 누르고 도망치듯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동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다 봤어요? 그럼 당연히 다 봤지. 종서는 유부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남자 도대체 누구야? 아이씨, 하필이면 둘째 형님한테 들켰네. 우리 동네 단골 카페 사장이에요. 어쩌다 보니 외로운 사이끼리 가끔 정 나누는 것일 뿐 별스러운 사이는 아니에요. 뭐? 별스러워? 서방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본 것만 얘기해도 만약 형님이 내 남편한테 그 일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뭐 묻은 놈이 성낸다고 동서는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며 협박했습니다. 동서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고민 좀 해보고 내가 알아서 정할 거야. 동서는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거라며 끝까지 험악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막상 서방님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민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같이 상의해 보았죠. 남편은 동생 성격상 앞뒤 생각 없이 이혼부터 할 거라며 섣불리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고 그 관계를 끝낸다면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저도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의 마음을 모르는지 아래 동서는 그 일 이후로 더 저를 싫어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형님 편에 서서 저를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으니까요. 제가 그 여자들을 싫어하는 건 비단 저를 따돌리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이른바 된장녀라고 할 만큼 사치스러운 여자들이었으니까요. 넉넉치 않은 경제 상황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말이 어느 명품 가방이 요즘 유행한다더라. 이번 그 연예인 비양이 하고 나온 귀걸이 봤냐. 어느 브랜드의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시답지 않은 소리만 모여서 해댔어요. 그래서 전 그런 대화에 대체로 끼지 않고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둘째 형님은 패션에는 영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매번 옷도 입던 옷 그대로고 액세서리 하나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가방끈은 짧지만 고상해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 동서는 패션에 관심 둘 시간이나 있으시겠어 어디? 돈이나 벌 생각으로 가득 찼겠지. 저도 여자고 꾸미고야 싶죠. 그렇지만 그런 비싼 걸 덮어놓고 사다 보면 돈은 언제 모으죠? 집은 또 언제 사시겠어요. 그래서 아끼다 보니 이렇게. 아, 그래서 둘째 형님은 집도 있고 주식도 있고 잘 사는 거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뭐 전월세 산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큰형님, 지금 우리 완전히 깔보는 이야기인데요? 돈지랄하네 아주. 내가 옛날부터 동서한테 말했지. 괜히 깝죽거리지 말고 눈치 좀 챙기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거 아니야. 아우 재수없어. 동서들, 우리 찜질방이라도 갈까? 좋아요. 저도 여자예요. 예쁜 옷 좋아하고 미혼 때는 예쁘게 잘 꾸미고 다니면서 문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런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집도 사고 애도 가르치고 하려면 아끼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리 고생하고 아낀 돈으로 시부 챙겨드리고 조카들 용돈이며 다 선물해준 건데 그런 저를 찌질한 여자 취급하고 비아냥거리니 제 가슴은 피멍이 들어갔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 그 심정처럼 저 역시 시댁의 발길을 끊고 그 여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제가 이상해 보였나 봐요. 당신 이번 저녁 모임에도 빠지면 아버지가 크게 실망하실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당신답지 않게 갈수록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쓰고 조카들도 요즘 잘 안 챙기더라. 저는 제 속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시시콜콜 남자들에게 말해봐야 뭐 어디 아나요. 여자들의 그 눈치 싸움을 둔한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 남편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죠. 아직도 형수님이 무서워서 그래? 함께한 세월이 벌써 9년은 지났는데 이제 당신도 좀 익숙해져봐. 집안 형제 간 우애가 깨지지 않으려면 안사람들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편은 마치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라는 뜻인 것 같아 참 서러웠어요. 아니 그럼 제가 4년째 대학 못 나와서 미안해요. 형님들 수준과 다르게 시아버지 용돈 많이 들여서 미안해요. 조카들 용돈이나 선물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학벌도 낮은데 지금 당신들보다 더 좋은 직장의 연봉이라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형님들의 신여노릇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제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그러다 그만 3년 전 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머님 기일이 다가와서 모든 며느리는 오후 늦게부터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급히 시댁에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출구 앞에 나와보니 밖은 비가 억세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었죠. 아, 오늘 비 예보도 없었는데 일을 어쩐담. 우산이 없어서 나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냥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낙비를 맞으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제 옆을 지나가는 차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아주 혼자 낭만 있으시네요. 비를 다 맞고 뛰어가시고. 아, 동서 잘 만났다. 나 우산이 없거든. 차에 나도 같이 태워줘. 쫄딱 다 젖은 몸으로 내 차에 태워주려면 차 시트 다 젖어요.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오시는 게 건강에도 좋아 보이네요, 뭐. 낭만은 무슨. 거지같이 찌질한 년. 돈 아끼느라고 우산도 못 샀나 봐? 비 맞는 사람을 차에 태워주기는커녕 저렇게까지 하며 비웃고 가는 저들이 정녕 인간이긴 한 걸까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보다 제가 늦게 시댁에 도착했죠.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형님 동서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무엇이 그렇게 웃긴지 까르르 웃더군요. 어머 형님, 둘째 형님 꼴 좀 봐요. 물에 홀딱 젖은 쥐새끼도 아니고 화장이랑 다 지워지니 꼴사납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는 그간의 울분을 담아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가족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집안 사정 때문에 전문대 간 거 그거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니? 그래, 나 너희들보다 돈 많아. 그래서 돈질을 좀 했어. 너희들은 거시골로 사니까 그런 내가 그렇게 밉던? 일진 패거리처럼 자기들끼리 합세해서 나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냐고. 그들은 제 말에 표정이 돌변하더니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건방진년이 어디다 거지라는 거야? 역시 그동안 고고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우리 무시하고 돈질하랬던 거 맞네. 그러게요. 역시 우리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어. 내가 괜히 그걸 눈치챈 게 아니라니까. 우리 둘째 형님 이대로 둘 거예요? 우리 모두 싸잡아서 거지의 일진 깡패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욕하고 겁박을 한 뒤 잡아 끌어다 마당 후미진 곳에 오래된 창고에 저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리고선 이러더군요. 그러게, 그간 잘난 체 좀 했어야지 말이지. 둘째 형님, 거기에서 반성 좀 하셔야겠어요. 2년 내가 언제 한번 쓴맛 보여준다 벼르고 있었는데 잘됐다. 넌 처음 이 집안에 기어 들어올 때부터 관상이 안 좋았어. 너만 없으면 우리 집안 아주 평화롭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동서들 생각은 어때? 옳은 말씀이에요, 큰형님. 들어가시죠. 정말로 형님 동서들은 저를 창고에 가둬두고 그렇게 방치해버렸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보다 너무너무 추워서 힘들었어요. 비를 맞은 채로 바깥에서 밤을 보내야 했으니 입이 덜덜 떨리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창고에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창고에서 집까지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창고에서 반새 함숨도 자지 못하고 울다가 한 번씩 꺼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누군가 열쇠를 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렇지만 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버려서 바로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기어가다시피 해서 나와서 마당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아버지 집 마당에 그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마 강도라도 당한 거니? 여보. 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남편에게 그날 형님 동서들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무슨 공포영화라도 본 듯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 역시 제가 당한 일이 현실인지 가물거릴 정도였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몸에 이상은 없었고 저체온증과 몸살로 3일 정도 치료받다가 퇴원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득달같이 형님 동서들에게 갈 줄 알았지만 의외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더군요. 대신 한 번씩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말했던 시댁에서 당한 일 말이야. 그래, 당신은 이제 그만 그 일 잊고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그 일을 잊으라 했기에 전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들의 사과도 받고 싶었고 남편이 저를 위해 그들에게 욕이라도 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원하는 날 형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면서? 아니, 어머님 기일에 시댁에는 오지도 않고 무슨 일 있었어? 형님은 저들이 제게 했던 짓은 없었다는 듯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나를 창고에 가둬놓고 그것도 밤새 그 덕분에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거 지금 모른단 말씀이신가요? 나는 자기랑 잘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동서가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다. 모든 일 다 잊고 잘 지내야 할 거 아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형님 동서지간 가족처럼 지낼 사이인데 말이지. 형님은 나에게 협박의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더러운 행적을 가족들에게 밝히지 말라는 협박. 그런데 마지막 말이 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렇게 악마 같은 여자들에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사연을 당당히 소개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바보 멍청이같이 당하기만 했다면 말이죠. 바로 든든한 남편과 제가 미처 몰랐던 숨은 조력자 이 두 사람이 제 복수를 톡톡히 해주었어요. 그럼 남편이 해준 그 신박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형님 동서들에게 연락해서 요즘 아내가 이상해져서 상의 드릴 일이 있다고 불러모았답니다. 그것도 허세스러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청담동 한 술집에서요. 역시나 그들은 강남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자기들이 뭐라도 됐냥 사진 찍고 무척 좋아했다더군요. 남편은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자 비싼 양주를 시켜서 취하도록 먹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형수님, 그리고 재수씨, 요즘 저 미치겠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어 죽겠다고요. 아내가 실성한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고 지난번 어머님 기일에도 연락도 절로 갖추라고 말이죠. 이 여자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닐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을 떠보니 처음에는 남편이 불려서 경계하던 그들은 이내 안심하고 떠들어댔습니다. 하긴 둘째 형님이 지난번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난 그냥 여자의 촉이라서 혼자 넘어갔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맞아. 나도 둘째 형님한테 남자가 생긴 거 아닌가 눈치채고 있었지. 서방님,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방님께서 우리 믿고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으니 특별한 비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비릿한 웃음을 짓고 형님은 남편에게 잊지도 않은 제 불륜 사실을 사실인 양 이야기했다네요. 그리고 그 불륜 이야기는 사실 첫째 동서의 것이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에게만 첫째 동서의 불륜 장면을 목격했던 이야기를 했던 터라 남편은 속으로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죠. 이 못된 년, 나를 두고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다니. 못 살겠어. 형수님, 나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 못 해주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미 우리가 한번 복수해줬으니까. 어머님 기일날 둘째 형님이 어디로 사라졌었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멍청하게도 첫째 동서는 자기들이 제게 한 일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세해서 형님은 말했어요. 우리가 친해지고 한 배를 탔으니 하는 말인데 사방님, 사실 나 학창시절에 좀 놀았어. 일진의 여왕, 우두머리. 그래서 애들 꽤나 괴롭히고 다녔거든. 사방님 아내 괴롭힐 방법은 100가지나 되니까 내가 앞으로도 사방님 복수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앞날을 위해 건배하시죠. 남편은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남편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녹음기에 담았으니까요. 그 녹음기를 돌려주면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러려고 죽자 사자 당신 쫓아다녀서 결혼한 게 아닌데 괜한 고생만 시켰네. 대신 그동안 당신이 당했던 일들 그 여자들에게 2배로 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복수도 복수지만 소갈이 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내 고통 알아주고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당한 일은 나만 아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셔. 이렇게 남편은 뜻밖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형님 동서의 이야기를 담은 녹음기를 들고 폭로하고자 시부를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아니, 네가 어쩐 일로 갑자기 집에 왔냐?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지난번 아내 기일에 오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아버지, 형수님과 제수씨들이 우리 집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말 안 하던가요? 시부는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아서 그날 당했던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저를 괴롭히고 따돌렸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부가 한 가지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둘째야, 그 녹음기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단다. 그냥 그동안 모르는 척 있었을 뿐 그 며느리부터 막내 며느리까지 다들 어떤 애들인지 남 짐작하고 있었지. 실제로는 말이다. 그날 아침 창고에 갇힌 둘째 아이 꺼내준 거 바로 나다. 아니,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일을 하시고서? 조간신문 가지러 새벽부터 마당에 나왔는데 창고 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더구나. 그렇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 그곳은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큰며느리랑 막내 며느리 둘이서 쏙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둘째 형님 이제 꺼내줘야 하지 않아요? 어제 비도 맞고 쫄쫄 굶어서 저러다 확 죽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죽긴 왜 죽어? 내가 학창시절부터 여러 애들 주물러 봤는데 사람이 어지간해선 죽지 않는단다. 라이터블로 목 뒷덜미 지져도 화상만 입고 멀쩡히 잘 살던걸? 내비둬. 네? 그런 일까지 해보셨어요? 우리 큰형님 보통 분 아니시구나.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강릉에서 미친 보라피 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기어오르냐고. 처음부터 내 앞에 엎드렸으면 이런 걸 안 당했지. 시부는 그제야 제 행방을 아시고는 몰래 열쇠로 창고 문만 열고서 집안 창문을 통해 저를 지켜보신 겁니다. 형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당신이 이 일을 아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싶으셨대요. 창고에서 기어나오던 저의 모습을 보고 무참한 일을 당했다고 확신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시부는 남모르게 이 일을 바로잡고자 벌인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너희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닌 척 감추고 우리 앞에서는 착한 맏며느리 행세하고 있지만 첫째 며느리 조심하라고. 무섭고 냉혹한 내면을 가진 아이니까 유산도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 모두 시댁 재산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종로구의 단독주택에다가 상가 건물도 한 채 있으니 그만 해도 시부는 상당한 자산가시죠. 그리고 부부는 모든 재산을 바로 우리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아들까지 3명에게만 증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정말이세요, 아버지? 그리하면 형수님 성질머리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동생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부와 남편은 둘이서 형님과 동서에게 큰 한방을 날릴 만한 계략을 짜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아직 알려줄 순 없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라며 자신있게 웃는 남편을 보고 저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도 남편도 모든 진실을 알고 제 편이 되어주셨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한 달쯤 지나고 시부의 부르심으로 우리 가족을 비롯한 모든 자식 손자들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 부르셨어요? 그래, 모두 모인 거 맞지? 내 나이가 이제 75이고 요즘 들어 건강이 영 좋지 않구나.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 했거늘 큰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와보지도 않더라. 그건요, 제가 우리 서연이네 반 학부모회장을 맡아서. 뭐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너희가 맞으라고 해서 나를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더 나이 먹고 치매 오기 전에 너희가 아주 궁금해할 그 유산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불렀다. 발표 전에 모두 날 따라오거라. 유산이라는 단어에 형님을 비롯한 모든 자식과 며느리들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부는 집 밖으로 나가시더니 마당의 그 창고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창고의 문을 열어젖혀 보이며 말씀하셨죠. 이 창고는 몇 년간 방치된 곳인데 얼마 전 여기서 공경을 당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었다. 그 말에 동서들과 형님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내 소중한 자식들 간에 이런 개싸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내 집 마당에서.
그러자 동서들은 시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주세요. 저희들은 큰형님이 지시한 대로 따른 자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것들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버님, 지희 엄마가 뭐라고 거짓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나 동서들은 이 일과 무관해요. 나는 참고 문만 열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부정부터 하고 보는 거냐? 역시 시부는 명판관이셨습니다. 자승자박의 꼴로 형님과 동서들은 제 죄를 스스로 고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형, 그리고 너희 동생들 잘 들어라. 우리 아내가 그동안 형수와 제수씨들에게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 여기 우리 자식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하나하나 다 까발리고 싶지만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유치하고 간사하게 우리 아내를 괴롭히고 따돌렸지. 형은 그거 알아? 형수님이 강릉에서 미친 보라핀이었다는 거? 미친 보라핀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제수씨 괴롭혔다는 게 사실이야? 그나마 침착하게 오리발을 떼고 있던 형수님은 이제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모이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보이더라고요. 형수가 다니던 학교에서 깡패짓 하면서 학우들 맨날 괴롭히고 다녔다고 떠벌렸어. 게다가 그 짓을 내 아내에게 고대로 했던 거고. 엄마 기일에 내 아내가 실종된 것은 바로 형수와 동서들이 저 창고에 가둬놨기 때문이었어.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시아주버님을 비롯한 서방님들은 물론 그들의 자식인 조카들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고 정말 당신이 둘째 형수를 저곳에 가둔 거야? 진짜로 엄마가 작은 엄마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가 일진이었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하지만 역시나 형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연기를 하며 반박하려 들더군요. 이건 모함이에요. 동서가 늘 나를 시기 질투해서 게다가 아버님 유산까지 탐내나서 우리를 쳐내려는 모함. 내가 저 창고에 가뒀다는 증거가 있어? 있냐고. 저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발, 그게 우리 아내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둘째 형님한테 해코지했다는 증거가 있길 하나. 우리도 왜 둘째 형님이 그 창고에 간 건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보니 생각났는데 재수씨 그 동네 카페 사장이랑 바람 폈다면서요? 우리 아내가 작년에 목격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해드릴까요? 동서는 우리 남편 얘기에 아연실색을 하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그만! 다들 거짓말 그만하지 못하겠냐? 잠자코 얘기를 듣고 계시던 시부는 갑자기 큰 목소리를 내셨어요.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게냐? 그네 너, 네가 주도해서 셋째랑 넷째랑 합심해서 둘째 괴롭히는 거 정녕 내가 모를 줄 알아? 한심한 거.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지만 점점 도가 지나쳐서 지금에 이르렀고 나는 더 이상 너희 며느리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예산 중에서 이 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아니, 아버님은 재산 대부분을 남편도 아니고 저에게 주신다니요. 이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고 남편과 저 역시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내들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산까지 형수님에게 주실 필요는... 시끄럽다. 내 재산이고 상속이 아닌 증여로 둘째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이미 세무사와 다 얘기해놨어. 지켜보니 그나마 경제적인 개념도 섰고 재산도 많이 불린 재주는 모두 둘째에게 있더구나. 너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모르지. 둘째 며느리가 일부를 너희에게 떼어줄지도. 내 발표는 이것이 전부고 되돌릴 수 없으니 모두 돌아가라. 시부는 모두를 물리시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은 자식들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었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죄가 밝혀진 데다 유산을 잃은 슬픔까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동서부터 얼음처럼 그대로 서서 가만히 있는 형님까지 이렇게 형님과 동서들은 제대로 응징을 당하고 말았죠. 그날 발표하신 시부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시부는 모든 세금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큰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다 지켜봤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멀쩡하고 내 재산 잘 지켜줄 사람은 너 하나뿐이더구나. 현명하게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할 때 형제들에게 나눠줄 거라 믿는다. 저에게 재산을 주신 것보다 저를 알아봐 주신 그 마음에 감동해서 시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상가 건물을 잘 관리하고 그 수익은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낭비를 하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일을 경계했죠. 저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지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를 앞장서서 괴롭혔던 형님은 그야말로 자기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하고 말았죠. 형님네 딸 서연이는 중학생으로 한참 예민한 사춘기의 중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나쁜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엄마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와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형님의 과거에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유산 한 푼 받지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에 대판 싸우고 나서 별거에 들어갔다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주버님과 조카가 등을 돌려서 형님이 집에서 나가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시아주버님과 다시 합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니 결국은 이혼하고 말겠죠. 그런가 하면 몇 달도 안 돼서 이혼해버린 탓에 다시 보지 못하게 된 동서도 있어요. 카페 사장과 불륜한 것이 알려지자 서방님은 곧바로 첫째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불륜이 아니어도 그간 시댁에서 벌인 짓들에 대해 실망이 컸던 서방님은 자식도 없는 마당에 이혼이 두렵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서방님은 폭로의 그날 뒤 저를 찾아와서 직접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형수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늘 존경하고 따랐는데 정작 제 마누라는 형수님께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하기 힘드시겠죠. 그 사람이랑 갈라설 거니까 이제 만날 일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잘한 짓은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살가운 남동생 같은 사이였고 그의 아내가 저지른 것은 서방님과 무관한 일이잖아요. 저는 서방님께 개의치 말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는 석고대죄를 한 동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동서죠. 막내 동서가 나한테 무슨 일이야? 형님,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100번, 아니 1000번이라도 절 올릴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도 형들처럼 저랑 갈라서고 싶다고 해요. 우리 애가 이제 겨우 3살인데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남편이랑 매일 부부싸움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저 뺨까지 칠 뻔했다니까요. 동서가 한 짓이 오죽하면 착한 막내 서방님이 그러겠어. 겨우 뺨 갖고 이 난리야? 날 밤새 창고에 가둬둔 동서의 얼굴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아요? 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이랑 따로 얼굴도 보고 결혼 반지도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그랬던 사이로 우리 다시 돌아가봐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글쎄, 나도 동서가 들어와서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던 적도 있었지.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선 동서에게 더 서운했던 것 같아. 아직 나한테 용서를 바라진 마. 이제 그만 가. 저는 매몰차게 막내 동서를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큰형님부터 셋째까지 가정이 파탄난 것을 보니 무서웠던 게죠. 막내 동서는 지금까지 저에게 문자와 전화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는 하나 남은 막내 동서를 용서해야 할까요? 가끔은 저 하나로 인해 남편의 형제들 모든 부부가 사이가 깨진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만은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제가 용서해야 할까요? 지난 설에 시아주버님과 조카 서연이만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전에 없이 저를 쭈뼛대고 서먹해 했죠. 저는 그런 서연이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그랬습니다. 서연아, 너희 엄마가 나한테 한 일들은 서연이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 나는 우리 서연이가 아직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이가 3살쯤 되었을까? 미끄럼틀 사줘서 고맙다고 내 보루에 뽀뽀도 해줬었잖아. 난 그런 서연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또 아끼고 있어. 가뜩이나 엄마 없어서 힘들 텐데 뭐든지 필요한 거 이 작은 엄마한테 부탁해. 너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할 때 혼수도 다 작은 엄마가 해줄 거야. 서연이는 먹고 있던 햄버거를 내려놓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럴까. 저는 한참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조카에게 해준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부가 물려주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관리한 돈으로 나중에 우리 조카들 대학 등록금이나 큰일 앞두고 필요한 때마다 목돈을 줄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을 말씀드리자 시부는 감탄하며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은 더욱 저를 신뢰하고 우리 가족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엄마, 바보같이 그런 일 참지 말라고요. 내가 태권도 유단자인데 앞으로 누가 괴롭히면 아들한테 제일 먼저 일러요? 이렇게 말하는 든든하게 자란 아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아무리 부조리함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권성징악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꼭 언젠간 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주세요. 아직 막내 동서를 용서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말로 잘 끝나겠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잘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친정 아빠가 바람을 피우셨는데 친정 엄마는 그걸 용서하지 못하셨을 뿐더러 심지어 맞바람을 피우셨어요. 가정의 파탄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온 제가 어째서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계기는 둘러댈 것 없이 임신 때문이었어요. 3년간의 연애가 이어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생명이 찾아왔던 거였죠. 둘 다 당장 결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적당히 나이가 찰 대로 찬 입장이었기 때문에 3년 열을 만나온 만큼 은연중에 결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남편 역시도 지나가는 말로 자주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일하는 가정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알게 된 직후 당연히 결혼으로 생각이 저는 귀결이 되었고 남편 또한 흔쾌히 그러리라 예상했었어요. 수줍게 사실을 알린 저는 곧 남편의 표정이 굉장히 아리송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잖아. 임신? 그거 내 아이 맞지?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결혼해야 하는 거야? 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너무 갑작스러운데? 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다. 당황하면서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이라는 고귀함의 무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든 어쩌든 저는 어딘가 을의 입장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남편에게 책임 좀 져달라고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제 입장과 기분은 정말 미묘했던 것 같습니다. 임신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고 또 더욱 조심했어야 했던 거예요. 저는 흔하게 널린 중소기업 규모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언저리에 드는 중견기업에서 꽤 잘 나가는 부서에 속해 있었으므로 결혼 정년기의 미혼 남녀 조건에서 본다면 남편이 저보다 앞섰네요. 저보다 연봉이 당연히 훨씬 높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하고 사귀는 동안 입버릇처럼 남자가 여자한테 얻어먹고 다니면 수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던 만큼 째째하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아무튼 결혼을 하는 것으로 흐름이 금방 흘러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며 이 결혼을 무척 속상해하는 인물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지요. 쉽게 예상이 가는 그 인물은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명석함이 보여서 이름도 명석이라고 이름을 지은 우리 집안의 귀한 장남. 아직 제대로 선자리 한 번을 물색한 적이 없건만 내가 느림보처럼 군 게 패착이었구나. 내가 민기적거리는 사이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 줄이야. 우리 명석이를 고작 너 같은 수준에게 내어준다는 게 지금 이게 당최 말이나 되는 얘기니? 많이 놀라셨을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죄송하고 민망한 심정이에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제가 정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 푸세요. 얘 봐라. 말 한번 번지르르하게 잘하네. 공손하고 차분한 척 구는 꼴이 청순 가련한 것에 사족을 못 쓰는 생각에 1차원적인 혈기왕성한 남자들 꼬여내려고 작정하면서 수를 쓰는 모양새야. 각종 인생 풍파를 다 지나온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이런 거 잡아내기로는 고수도 아니고 도사인 사람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휘번덕거리시는데 왠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서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고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왠지 초장부터 저를 노려보시는 게 심상치 않더니만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에게 오만 비난을 다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진지한 연애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린 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꼬드겨갠 장본인이 남편이었어요. 먼저 만나자고 한 쪽도 매달린 쪽도 남편이었건만 그래서 약간 억울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것, 모친이 몹시 편찮으시다는 것, 부친은 거의 연락 두절인 정도로 사이가 멀다는 것, 이런 조건들도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지? 그딴 집안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디 상대가 정상이겠어? 혼전 임신이라는 괘씸한 짓거리를 벌인 것만 해도 얼마나 계획적이고 얄미운지. 이런 식으로 우리 귀한 아들을 채가다니. 생긴 게 미스 코리아인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기를 해. 뭐를 해? 내가 고작 이런 며느리를 맞이할 줄 알았다면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때 자리로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티 안 나도록 작게 한숨을 쉬고 말았는데 남편은 그에 맞춰 더욱 큰 한숨을 쉬면서 저를 두둔하였습니다. 진짜 엄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체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계세요? 이 사람 지금 임신 상태예요. 그렇게 소리 크게 내시면 뱃속 아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요. 명서가,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다. 정말 괜찮은 아가씨하고 너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갑갑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자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 말 안 듣고 몰래 이런 연애질이라 하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야. 이미 이렇게 된 걸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잘 사는 수밖에 없죠. 엄마가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점집에 가셔서 제 점을 보고 오셨는데 일찍 이세를 볼수록 말년이 평온한 사주라 들었다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할래요. 정확히는 그냥 이세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기는 했었지. 네가 아들을 일찍 보면 말년이 편해질 거라고. 아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딴 점쟁이만이나 떠올리면서 약간의 위안이라도 삼아야 한다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라니?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시며 한탄하셨지만 남편의 말 맞다나 이미 이렇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별 뾰족한 수도 없으셨던 것 같네요.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던 그날 이후로는 저를 향해 대놓고 적대심을 표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면 머리가 아프시다는 듯 인상을 좀 쓰시긴 했어도 그뿐이었죠. 빠르게 진행된 결혼, 신혼살림 차리는 것도 다 신경을 써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주 조용히 자그마한 규모의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더랬죠.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한 압박은 몇 번 주셨습니다. 설마 네가 딸을 낳을 작정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정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행여나 딸 낳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아직 아기 성별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딸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중한 생명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고 해야지. 너는 말로나마 그런 다짐 한번 못하니? 그런 나태한 정신머리로 사니까 인생을 보람되게 살지 못하고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이나 잘 갈 생각이 나고 자빠졌고 혼전 임신이나 덜컥한 건 아니야? 아이고, 나 또 머리 아파서 골병이 막 들라 그러네. 하여간에 너는 딸을 낳으면 네 쓸모는 없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어.
어머님, 저는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 점집에 다녀오셨다는 일로 제가 아들을 낳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너는 아들 낳을 자신 없다는 소리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돌려서 하니? 돌려 돌림판이야? 네? 그치만 어머님, 자식의 성별을 결정짓는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건 오빠의 영향이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조용히 반박해 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쩍 벌리신 채 굳어버리셨죠. 그 이후로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압박을 가하시는 것도 그만두셨어요. 솔직히 밝히자면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제 첫 출산의 산물이 아들이기를 바라기는 했었어요. 상황이 그러한데 제가 어떻게 아무런 심리적 압박이 없었겠나요? 왠지 눈치가 보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바람 중 하나가 훗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게 복작복작 거리면서 사는 그림을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요. 남편과 비록 불타오르는 애정을 주고받으며 만나온 관계는 아니었고 만날수록 생기는 편안함이라든지 익숙함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연애를 이어온 게 확실히 더 컸던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결혼하게 될 수도 있는 상대이고 그렇게 되면 잘 살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나니까 제가 임신을 한 상태임에도 남편의 태도가 제가 막연히 상상해왔던 것과는 달라서 기분이 좀 가라앉았죠. 요란 법석을 떨면서 저를 떠받다 들어주는 건 상상도 안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보다 저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남자라는 생물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영 못마땅해 하시니 제 바람과는 그림이 달랐기에 심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는다면 저에 대한 호감이나 애정이 더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랬기에 저는 제 뱃속의 생명이 이왕이면 아들이기를 바랐던 듯 싶네요. 병원에 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아기의 자세가 미묘해서 판별이 어려웠기에 다른 산모들보다 제가 아기 성별을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몹시 당황했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세상 누구보다도 이 생명을 위해주겠다는 다짐을 했죠. 여보, 오늘 드디어 우리 아기 성별을 듣고 왔는데 딸이라고 하네? 핑크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들었거든. 뭐? 딸이라고? 우리 엄마가 하도 손녀 말고 손자 타령을 하셔서 그런가. 나도 은연중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딸이라니? 나는 오히려 좋은데? 나도 딸바보 아빠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다. 아들 키우는 것보다 딸 키우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치? 나도 귀여운 공주님처럼 꾸며주고 이것저것 예쁜 것들도 얼른 사주고 싶어. 엄마하고 딸하고 사이좋게 친구처럼 지내는 거, 나 그런 거 해볼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속으로 내심 떨렸는데 남편이 반색을 해줘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딸이 태어나면 같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갔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남편은 그동안 약간 태어날 이세에 대해 덤덤하게 굴어왔지만 성별이 밝혀지고 나자 그때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현실성이 느껴진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금전 계획을 새로 짜기 시작하더니 딸이 태어나고 나면 들어갈 금액 같은 것들을 혼자 막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추가 수당이 떨어지는 업무들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해내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고무되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야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친정 엄마께서 건강이 몹시 안 좋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 바람이 또 있다면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태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을 때 저와는 다른 마음을 가진 분도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기어이 딸을 낳는다며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명석한 아들을 꼬여내서 나 몰래 내 눈을 피해서 사귀어온 것도 모자라 덜컥 임신을 하더니 그걸 빌미로 결혼을 해서는 기껏 낳는다는 게 딸이야? 우라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라고 작정을 해도 이것처럼은 못하겠다. 너는 어째 모든 게 이렇게 밉상이니?
오빠는 제가 딸을 임신해서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어머님께서도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어머님의 친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이 받는 거야. 우리 명석이는 왜 그렇게 착해 빠졌을까?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 뱃속에 든 그 아이 우리 집안 핏줄은 맞기나 한 거니? 어머님! 그 말씀은 제가 다른 남자라도 만났었다는 건가요? 너무 모욕적이네요. 그 말씀 취소해 주세요. 아니 그냥 해본 말 가지고 애가 왜 이렇게 발끈하고 난리야? 이러니까 더더욱 수상한데?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뭘 보고 컸겠어? 그러니까 바람 피울 확률도 남들보다 더 높은 거지. 그럼 아기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져서 그때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면 어머님의 사과 한마디로는 도저히 마음이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알아두셨으면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바로 바람이에요. 그러니 오해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적입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야. 아니 내가 굳이 유전자 검사까지 해보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의심 한번 해볼 만하다는 얘기였어. 너는 너무 비약을 잘하는구나.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느니 그런 말씀까지 다 하시고 나서 저에게 그러셔봤자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진 듯한 관계였다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어쨌든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걸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득달같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마디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내 얼굴 뭐 어떻게 했길래 우리 명석이 입에서 상관 말고 사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 어떻게 내가 상관을 안 하고 살아? 네가 뭔데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들어? 저는 그냥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오빠에게 말한 것뿐이에요. 이간질이라고 칭하시겠다면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되도록 초연하게 대꾸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일을 가셨죠. 아이를 낳고 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언젠가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봉합이 되리라고 막연한 그런 희망을 품으며 저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마음을 일단 접어두었어요. 막바지 태교에나 힘썼죠. 저희 딸은 갓난아기였을 적에는 너무 작기만 해서 누굴 더 닮았나 그런 것도 없었지만 딱 하나 분명한 거 남편하고 인매가 비슷했습니다. 남편도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자기를 닮았다고 느꼈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 딸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을 딱 일주일 앞두고 친정엄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는 생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척 툴툴거리셨죠. 참나 100일 잔치가 무산돼서 그런가. 이제서야 간신히 정 좀 붙여보려고 했던 손녀가 다시금 멀어지는구나. 엄마, 요즘에는 100일 잔치 어차피 거의 안 하는 추세예요. 회사 사람들도 애 낳으면 돌잔치만 하지 100일 잔치는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마라도 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애증의 대상이셨어요. 엄마와 딸의 관계란 대체 무엇인지 알아도 알 수 없는 관계 같습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시자 저는 우울했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툴툴거리셨던 태도가 가슴에 남아서 그때부터는 정이란 게 좀 떨어졌네요.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친정아빠하고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그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왠지 어색한 부녀 사이였지만 별것 아닌 오늘 날씨 좋다느니 행복한 하루 보내라느니 하는 짧은 안부 카톡을 주고받는 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도 곧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은근히 꾸미고 다닌다는 인상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여보, 원래 출근할 때 머리 손질은 따로 안 하지 않았었어? 대충 말리고 모양 깔끔한지만 확인하고 늘 그렇게 출근했던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요새는 머리에 뭘 바르네? 바르는 건 언제 샀던 거야? 나보고 마트 가서 장 볼 때 사오라 하지 않고 직접 사다니 별일이네. 나 원래 머리 손질에 관심 많았는데? 몰랐어? 그동안 당신이 잘못 봤던 거야. 나 원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편이야.
그래? 하긴 우리 연애할 때 종종 머리에 힘준 거 몇 번 보긴 했었다. 아, 맞다. 내일 소아과 가는 거 야간 진료로 가야 할 것 같아. 요즘에 대기가 너무 많아서 낮에는 못 가겠어. 여보, 혹시 일찍 퇴근하면 같이 갈래? 병원 갔다가 저녁 먹고 들어오면 되잖아. 아니, 됐어. 그럼 내일 저녁에 당신 일정이 있단 소리네? 잘 됐다. 나도 회식 있어. 먹고 들어올게. 당신도 느긋하게 볼일 봐. 여자의 직감인지는 몰라도 참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 전인데 갑자기 다음날 회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했고, 저나 아기나 뭘 하든 자기는 별 관심이 없다는 투로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묘하게 찜찜하여서 마음에 담아뒀었는데 얼마 후 제가 새벽 중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일부러 작정하고 뭘 뒤져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아기가 울고 보채고 자꾸 칭얼거려서 제가 어르고 달래던 중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아기는 통잠이라는 걸 안 잤기 때문에 제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고 계속 품에 안아들어야 했는데 남편이 도와준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 눈을 감기 대장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애를 혼자 낳아서 키우는 것 같지? 부부가 둘이서 함께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 맨날 집에 늦게 와서도 휴대폰이나 들여다보다가 잠들어 버리고. 근데 휴대폰으로 뭐 그렇게 볼 게 있고 할 게 있다고 그러는 걸까? 아기를 간신히 재우며 피곤한 생각을 하던 저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한 탓에 화면이 아직 자동으로 꺼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이번 달 신용카드로 결제 혜택을 뭐 받았나 보려고 남편의 휴대폰을 한번 봤습니다. 생활비 카드가 남편 것이어서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게 그 휴대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치 운명과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농협 앱을 누른다는 게 그만 같은 초록색인 스타벅스 앱을 눌러버린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시면 그만큼 쿠폰이 쌓이는데 그게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회사 근처에 저가 커피가 많아서 스타벅스는 갈 일이 없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용이 많아서 무료 쿠폰 발행이 많이 되었을까? 혹시 부서에 커피라도 쌌나? 이상한 것 같아서 내역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야심한 새벽에 온몸이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용처는 저희 집 근처도 회사 근처도 아니고 시댁 근처도 아닌 완전히 다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늘 일정하게 그곳을 들렀는데 시간대가 평일 퇴근 직후 주말 오전이 대부분이더군요. 게다가 주문한 음료는 항상 2잔이었으며 그중 한 잔은 언제나 기본 아메리카노 커피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잔은 녹차 음료나 초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유 들어간 음료를 별로 안 즐겨요. 그래서 녹차, 초코 이런 거 절대 안 마십니다. 연애 때부터 봐와서 제가 잘 알았어요. 그럼 기본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한 잔의 주인공은 누구였단 말인가요? 문자, 카톡 통화 내역을 보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별다른 이상한 걸 찾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의심이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혼자 희죽거리거나 잘 안 하고 다니던 넥타이를 찾는 모습에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아주 어이없는 지점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요. 어머님, 제가 최근에 먼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기가 자꾸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통에 제가 좀 정신이 없었네요. 너에게 애당초 기대도 안 했으니 죄송할 것 없어. 근데 우리 손녀가 엄마를 잘못 만나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프네. 네? 어머님, 굳이 따지자면 엄마보다 아빠를 잘못 만나지 않았을까요? 육아의 유자도 모르고 일절 가사 노동에는 참여조차 안 하려고 들고 회피만 하는 아빠를 만났으니 저희 아기가 참 가엾습니다. 엄마로서 제가 아기한테 미안해요. 아기가 문제가 있어서 평일에는 늦게까지 휴대폰이나 하다가 잠들고 주말에는 지인들하고 약속 있다면서 허구한 날 나가버리는 아빠를 만나야 했단 말인가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우리 귀한 아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사회생활하며 돈 버는 동안 집에서 탱자 노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쩌지?
내가 이러니까 우린 명석이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하길래 나무라기는커녕 쌍수 들고 환영한 거야. 방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여자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라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황당했고 비참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서 사라지는 줄로만 알았어요. 말실수를 홧김에 하신 것이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다시 거니까 금세 통화 중이시더군요. 곧장 통화 중이시라니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상황 전달을 하시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고 계신 중인 게 분명했죠. 너무 화가 났어요.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고 곤히 자고 있는 아기 얼굴을 그 와중에 딱 보는데 그냥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상도 차리지 않은 채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저는 그동안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아이 보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남편의 밥상을 꼬박꼬박 차렸습니다. 제 의무이고 책임인 것 마냥 그렇게 했어요. 감기 몸살이 와서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남편의 밥만은 차려줬네요. 그걸 안 하고 소파에 앉아있으니까 어찌나 홀가분하고도 서글프던지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부엌 쪽을 힐끗하면서 텅 빈 식탁부터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저에게 다가와서 거실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화 많이 났지? 일단 내가 사과할게. 그런데 오해가 있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어. 오해? 무슨 오해? 어떤 오해? 어머님 입으로 다른 여자의 존재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오해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나 해? 어떻게 어린 딸아이를 두고서 태연히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오해라고 했잖아. 그 여자 내가 지금 불순한 의도로 만나고 있는 상대 아니야. 예전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었는데 예정이라고 해야 하는지 뭔가 애틋함이 있어서 서로 말벗도 해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있을 뿐이야. 말벗? 인생 상담? 여보!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어디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청해본 적 있었어? 내가 주말에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어린아기 있어서 안 된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나를 두고 혼자 놀러 나간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는 그런 관심과 정성을 쏟는다고?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그 여자는 대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데? 애 딸린 유부남하고 놀다니 그 여자도 정말 제정신은 아니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겠지. 본인이 훨씬 조건 키우는 결혼을 했으면 적어도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비굴하게 몸을 낮춰서라도 잘 해드려야 맞는 건데 당신은 그러질 못했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을 못마땅게 하시니까 손녀 사랑도 적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당신 때문인 거지. 웬 헛소리야? 바람날 거 정당화하고 싶어서 지금 가전수 다 쓰는 거야? 어머님 앞에서 내 편 들어줬을 땐 언제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전부 내 잘못이래? 당신 정말 비겁하다. 잘못했다고 죽을 죄 지었다고 그러면 될 일이지 쓸데없는 말을 왜 얹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숨이 잘 안 쉬어졌을 정도예요. 그때 저는 느꼈죠. 제가 몸이고 정신이고 이미 많이 나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서럽게 울음을 삼키는 제 앞에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정리하겠다고 간단히 말한 게 다였어요. 결혼 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 한 번쯤은 제가 눈을 감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속으로 갈등 많이 했었네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혼이란 두 글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친정 아빠가 바람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는 이걸 결코 용납도 용서도 하지 않으셨죠. 중간에 어떤 과정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은 끝내 서로에게 저주를 쏟아내며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친정 엄마와 살게 되었고요. 그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집착을 하셨고 많은 강요 또한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친정 엄마께서는 조울증 같은 건 앓으셨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께서는 조금은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친정 아빠께서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거의 발작을 하셨었죠. 누구야? 대체 누가 저 인간한테 연락했어? 내가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당신이 무시하고 감히 우리 앞에 나타나?
진정해. 내가 지금 당장 사라질 테니까 제발 진정해. 그러다가 순 넘어가겠어. 친정아빠는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거의 쫓겨나듯 자리를 뜨셨는데 그때 눈이 마주치자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피한 것이었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와 살면서 하도 친정아빠 욕을 귀따갑게 들어온 것에 이 결과였을지도요. 그 이후로 친정아빠를 다시 뵙는 일은 없었다가 세월이 흘러서 다시 뵙게 된 건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이었네요. 그때서야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근황을 제대로 알 수 있었죠. 친정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셨으며 재혼도 하신 상태였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엄청 어색했죠. 하지만 앞으로 연락이나 종종 하면서 지내자는 친정아빠의 제안에 내심 반가웠습니다. 성격상 겉으로 크게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좋았어요. 이토록 복잡 미묘한 가족을 둔 저였기에 제가 꾸리는 가정을 그렇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억지로 버티고 또 버텨오면서 그 바람을 지켜왔는데 남편이 그걸 깨버린 것이었어요. 상간녀를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어쨌든 저만 눌러 참으면 될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이 문드러져도 저만 희생해서 가정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초라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저를 배신하였습니다. 서류 가방에 여자 립스틱이 들어있더군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귀가했을 때 면전에 그 립스틱을 집어 던졌어요. 공교롭게도 그 옆에는 시어머니께서 함께 계셨죠. 손에 들고 계신 걸로 보아서 간만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려던 참에 남편과 같이 들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 잘생긴 얼굴에 흠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물건을 마구 집어던져? 면도도 서툴러서 걸핏하면 턱에 상처내는 사람인데 가벼운 립스틱 맞는 게 대수일까요? 어머님, 왜 자식을 저렇게 키우셨어요? 면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팔푼이로 어린 자식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는 짐승으로 저렇게 키워놓으시니까 보람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 완전히 마탱이가 같구나. 오냐, 내가 이참에 아주 며느리 자리 갈아치우련다. 그 아가씨 우리 아들이 너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다 그러고 직장도 대기업이고 양친 멀쩡히 계시고 무엇보다 관상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을 관상이야. 너랑은 상대도 안 돼. 명서가 너 당장 이것하고 갈라서 이혼해버려. 시어머니께서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침을 튀기며 외치시다가 현기증에 휘청거리셨어요. 남편은 얼른 자기 엄마 부축하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진정 좀 하시라고 그러더라군요. 그 모습에 지난 과정이 눈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남편이 보였던 반응 속에는 그 상간녀가 들어있었던 거죠. 저하고 양다리를 걸쳤는데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쪽하고는 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심란했던 남편은 아기의 성별이 나왔을 때부터 생각을 고쳐먹고 결혼생활 잘했다가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그 상간녀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갔던 거예요. 기행을 말리기는커녕 부채질을 한 정신나간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한 그게 가능했을 테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은 게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나왔고 곤히 자고 있는 아이 생각에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인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셨는데 그 눈빛이 마치 그래봤자 떠난 남자만 못 잡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금세 올 줄 알았던 남편은 바로 안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말도 못하게 더러웠는데 그 와중에 친정아빠의 카톡이 왔어요. 좋은 저녁 보내라는 짧은 글자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나한테 전화가 온 거 맞지? 혹시 실수로 통화 버튼 누른 거라면 나는 괜찮으니까 바로 끊어도 돼. 아니에요, 아빠. 저 아빠한테 전화 걸고 싶어서 건 거예요. 그냥 대화할 상대가 너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서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시간 괜찮고 말고 나 상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 얼마든지 들어줄게.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을 바꾸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라도 할까 봐서 서두르시는 느낌이었어요. 모처럼 성사된 저와의 통화를 흘려버리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 게 느껴지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지난 제 이야기를 친정 아빠께 털어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떨리는 입술 사이로 정신없이 오만 이야기가 쏟아져 나갔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와의 애증 강했던 관계이며 시어머니 때문에 겪은 고충과 믿었던 남편의 바람까지 전부 다요. 친정 아빠께서는 이따금씩 작은 한숨을 내쉬셨을 뿐 도중에 끊는 법 한 번 없이 차분하게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까 그제야 민망함이 스스로 올라오더라고요. 친정 아빠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상상도 못했던 친정 아빠의 대답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더니 그게 맞는 것 같다. 설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네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맞물려서 가장 시기적절한 때를 만들어낼 줄은 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왠지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혹시 아빠도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사실 나는 재혼한 사람과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어. 성격 차이 때문에 불화를 오래 겪어왔기에 예견되어 있던 수순이었지. 굳이 내가 지금에 와서야 이혼을 하는 것은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서야. 그 사람은 내가 왜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해준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 잠깐만요.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빠가 곧 돌아가신다고요? 저는 아빠하고 연락하며 지낸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긴 통화도 처음 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신다니요?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 세상에서 혼자란 말이에요. 너에겐 네 피부치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그래서 든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나 죽을 거 걱정하는 걸 보니 너는 하나뿐인 내 친자식이며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족적이라는 생각 또한 드는구나. 자세한 건 주말에 만나서 나눴으면 하는데 시간 좀 내주렴. 나는 내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 순간부터 너와 네 엄마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내가 일군 모든 재산은 너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단다. 그 이야기를 너와 만나서 자세하게 해주고 싶구나. 이건 꿈에서조차 그려본 적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도 화를 내는 걸 잊어버렸고 친정 아빠를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멍하게 있었습니다. 친정 아빠의 재산 목록을 보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졌지요. 만약에 누가 이런 상황을 겪기 전에 저에게 와서 네 친부가 엄청난 갑부이고 그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기로 했다고 말을 한다면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믿기지 않아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뺨을 스스로 세게 몇 대 쳐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웃음이 나는 건 처음이었네요. 내가 한 번도 너에게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떠나는 마당에 뭐라도 안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부디 행복하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이 부족한 아빠의 처음이자 마지막 바람이야. 그럴게요. 반드시 그렇게 살게요. 하늘에서 엄마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친정 아빠께서는 저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지 딱 3개월 뒤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알고 있던 이별이었음에도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제가 친정 아빠의 마지막 날들을 지키며 아기까지 데리고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작자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빈말이 남아 괜찮냐고 물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없는 이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듯 되려 저하고 쓱 멀어지더군요. 저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아기마저 무시하는 건 무슨 정신 나간 처사인가요?
갈수록 바닥만 보여주는 작자들에게 저는 치가 떨렸네요. 심지어는 친정아빠의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보이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는 남편에게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이악 물고 친정아빠의 영정 앞에서 재차 맹세했어요.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친정아빠께서 남기고 가신 인맥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거의 다 전문직 종사자들이셨는데 전부 다 저에게 명함을 주시더군요. 친정아빠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세세한 게 그제서야 궁금해졌는데 장본인에게 질문할 수가 없으니 가슴이 허했습니다. 있는 체력 없는 체력 다 끌어서 끝마친 친정아빠의 장례식. 곤히 잠든 아기까지 등에 업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신발장에 젊은 여자 구두가 있었고 시어머니의 신발도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현관에서 가까운 작은 옷방에 아기를 눕혀두고 저는 거실로 향했죠. TV 앞에 앉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상간녀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입가에 묻은 튀김가루를 털면서 말을 하더군요. 당신 벌써 왔어?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그런 줄 알았는데? 오랜만이다. 이 짐승 같은 놈이 연락 두절이더니 이렇게 얼굴 보기가 원래는 쉬운 거였구나. 저기 그쪽은 누구세요? 혹시 양친 멀쩡히 계시고 대기업에 종사하시며 이 망할 놈하고 옛날에 만났었다가 지금은 뻔뻔한 상간녀이신 그분이신가요? 저는 곧바로 상간녀를 저격했습니다. 딱 봐도 제 또래인 그 상간녀, 얼굴만 보면 평범한 인상이라서 더욱 소름 끼쳤어요. 차라리 여우 같은 인상이거나 섹시한 여자였다면 기분이 덜 나빴을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평범해서 기분이 더럽더군요. 그런 주제에 애딸린 유부남과 놀아난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상간녀가 헛기침을 하면서 슬쩍 고개를 피하는 모습도 너무 얄미웠는데 제가 인상을 확 쓰니까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셔섰죠. 이제 이쪽은 우리 집안 새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너는 나갈 사람인데 굳이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너도 눈치가 있다면 이혼하자는 분위기인 거 알 거 아니야. 우리가 괜히 네 아비 장례식에 안 갔겠어? 이게 다 너에게 여지를 안 남겨주려고. 네가 혹시 미련 가질까 봐 우리가 냉정하게 군 거지. 너무 섭섭해 말아라. 너는 원래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을 뿐이야.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면 스스로 안 부끄러우세요? 안 민망하세요? 나이를 허투루 먹었다고 스스로 광고하시는 꼴인데 뻔뻔하게 말씀 잘하시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이런 독특한 엄마 정도는 돼야 우유부단하고 정신 빠진 아들놈 낳아서 키우는가 봅니다. 뭐야? 말 다 했어? 신랄하게 비꼬는 거 보니까 너는 역시나 글러먹었어. 애 생각해서 상식 전에 양육비는 매달 보내주기로 했다. 감지덕지하면서 애 잘 키우고 살아라. 행여나 돈 관리 못해서 우리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은 애당초 말고. 알았니?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는데 연락 안 되는 꼬라지 때문에 제가 기가 막혀서. 안 그래도 지인분께 부탁드려서 이혼서를 준비했어요. 마침 상간녀까지 다 모인 마당에 당장 여기에다가 도장받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뒤져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꼴배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코웃음을 쳤더니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며 남편을 채근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바로 도장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정아빠의 이혼을 맡으시기도 했던 어느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을 작정이었습니다. 없는 품위를 찾으며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간녀, 복잡한 표정의 남편,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얼굴까지 천천히 둘러본 제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앞으로 댁들이나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차차 알게 되어버릴 테니까 미리 밝히자면 돌아가신 우리 아빠 나한테 남기고 간 유산만 70억이에요. 어디 감히 누구 앞에서 양육비니 돈 관리니 이딴 소리를 들먹여? 별 희한한 코미디를 다 보겠네, 참나. 70억이라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 어른께서 사업하셨단 말만 얼핏 들었을 뿐 재력가라는 얘기는 나 못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장인 어른이라고?
스스로 민망해할 줄도 모르는 건 모전자전이구나.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 연락 받을 테니까. 알았어? 애 딸린 남자한테 끌리는 정신병자 같은 저 여자하고 새 출발해서 잘 살아. 성격 지저분한 네 엄마 간수는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 2번은 좀 너무 그렇잖아? 저는 피식 웃으며 돌아섰고 제 물건 몇 가지만 얼른 챙겨서 아기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따라 나오려던 남편을 잡아챈 상간녀. 그런 상간녀를 나무라는 시어머니.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탓을 돌리는 남편까지. 마지막에 본 광경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 벌이는 아비규환이었네요.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결국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걸 변호사분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거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안 썼네요. 저와 이혼하기 싫다며 남편은 부르짖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으니까요. 소송으로 가봤자 불리한 건 그쪽이었어요. 결국 무탈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상간녀하고는 개싸움 나서 금방 헤어졌더군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며 못난 모자가 돌아가면서 난리를 쳐댔으나 저는 만나주지 않았죠. 떠나간 버스는 후진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들은 제대로 깨우쳤을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돈 관리라는 거 철저히 해서 승승장구했고요. 서로밖에 없는 것 같던 그 2사람은 서로에게 끝내 원망의 화살을 돌린 것인지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인생사 세웅지 마라 하는 건가 봅니다. you